최영이 태어나고 19년 뒤인 1335년 10월 11일 오늘날 함경남도 영흥지방인 동북면에서 최영 못지않게 범상치 않은 사내 아이가 태어납니다. 제가 태어납니다. 그렇지. 제가 태어났어요. 동현이가 태어난 거야? 아니요. 이성계가 태어나죠. 네, 맞습니다. 와, 맞습니다. 19살 차이나요? 그렇습니다. 이 훗날 또 나중에는 결국 그 이성계가 최영의 또 라이벌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라이벌이라고 하셨는데 벌써 태어난 순간 라이벌이 안 될 것 같은데 19년 차이니까. 19년 차이잖아요. 그쵸. 지금 혼자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도발을 한다고요? 아니 장군이 아무리 장군해도 19년 차이면 인정을 하고 물려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닐까. 훨씬 어린 누군가 나오면 인정을 하고 물려줘야 되는데 내가 널 키웠어 이러면서 끝까지 해버리면 아니지. 근데 물려줄 때 자연스럽게 물려주는데 네. 이걸 물려나기 전에 내 자리를 탐하면 결국은 그 사람을 응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근데 아까 보니까 싸우는 게 물려줄 생각이 없더라고요. 아, 일단 진정하세요. 부모님 여기서 싸우시면 고정하세요. 제가 중간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최영의 라이벌 이성계의 출생에는 특별한 점이 있었죠. 이 사실 이성계는 사실 고려인이었던 최영과는 달리 원나라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성계가 태어나던 바로 100년 전 1231년 고려는 몽골의 침략으로 동북면 땅을 빼앗깁니다. 당시 동북면에 살던 이성계의 고조 할아버지는 그 몽골에 투항을 했어요. 그 이후로 몽골은 국호를 세웠는데 그 국호 이름이 원나라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북면에서 태어난 이성계에 어떻게 자랐을까요? 젊은 시절 이성계에 대한 기록이 또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범이 이성계를 쫓아와서 이성계가 오른손으로 휘둘러 이를 치니 범은 고개를 쳐들고 거꾸러져 일어나지 못하는지라 이성계가 말을 돌이켜서 이를 쏘아 죽였다. 그냥 한 방에 호랑이를 날려버렸네요. 호랑이를 잡은 거야. 호랑이를 네. 한 방에. 아니, 어떡해요? 한 방이죠. 한 방 싸움이에요. 아, 그래요? 호랑이가 물거나 아니면 이제 달려들 때 팔은 내줘야 돼. 이 물고 그 다음에 가게. 화를 내줘요. 팔을 내줘야지. 이가 있으니까. 너무 허세 아니에요, 너무 동현 씨? 어색한데요? 제가 봤을 때 이 팔을 내줄 때 이미 기절한 상태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럴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기록이니까 약간의 과장이 더해졌을 겁니다. 자,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요. 무인 기지를 타고난 최영처럼 이성계 또한 무예 실력이 굉장히 출중했다는 겁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성계 가문도 귀족 가문이었어요? 뭐 귀족 가문이라고 볼기는 좀 어렵죠. 아무래도 이 채영 가문하고 비교해 보면 격이 확연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영 가문은 개국공신 집안의 정통 귀족 가문이기 때문에 중앙 무대에서 인정받는 가문이고요. 이성계는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 변방에 동북면 지역을 다스린 토 세력 정도거든요. 이거는 정치적 입장에서 보면 양쪽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수준 차이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려 개국공신 집안 출신 최영과 원나라에 투항한 집안 출신 이성계. 탁월한 신체 조건을 가졌다는 것 외에는 사실 두 사람 사이 접점이 있다 없다. 전혀 없죠. 없어요. 전혀 맞습니다. 없죠. 자, 훗날 서로의 든든한 동지가 될 최영과 이성계는요.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최영이 입대해서 장교 생활을 한 지 약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어느덧 최영의 나이는 30대 중반에 접어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최영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당시 고려 왕이었던 공민 왕이 최영에게 이걸 하사하겠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우다치. 우다치.
자, 이건요 몽골어로 문지기. 아. 예, 문지기란 뜻을 가진 우다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다치는요 국왕의 친위대로 왕을 호위하는 임무를 맡는 관직입니다. 아. 그 양광도에서 이제 최영이 주로 했던 일이 당시 고려를 굉장히 괴롭혔던 왜구를 토벌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무인으로서 능력을 출중하게 발휘를 하니까 군 내부에서 추천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보게 되니까 가문도 좋아요. 그러니 당연히 친위대에 배속시키는 게 제일 무난하다고 봤겠죠. 맞네. 그러니까 최영이 늦은 나이에 드디어 변방 지역 관리 아래에서 일하는 사병이 아닌 왕이 사는 궁궐에서 군인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왕하고 자주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고려 공민왕 제위 1년째인 1352년 10월 3일 우다치 최영을 비롯한 군인들이 궐 안을 마구잡이로 헤집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리고 잠시 후 공민왕의 최측근이자 1등 공신이었던 한 문신이 이 군인들의 칼날에 목숨을 잃고 맙니다. 자, 대체 이 문신은 누구며 최영을 비롯한 군인들은 왜 갑자기 문신을 죽이는 일을 저질렀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조일신의 난. 공민왕을 원나라 볼모 시절부터 보필한 인물이자 정말 공민왕의 오른팔 조일신이 공민왕을 배신하고 난을 일으킨 거예요. 조일신은요 늦은 밤 궁을 포위하고요 공민왕 침소에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공민왕을 협박해서 자신의 측근들을 줄줄이 고위관직에 앉히죠. 근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난을 일으켰으면 공민왕을 죽여야 될 텐데 죽이지 않아요. 사실 조일신이 난을 일으킨 목적은요 공민왕을 파위시키는 건 아니었습니다. 목적이 뭐예요? 당시 그 조정에 친원 세력을 이루고 있었던 기황후의 일족과 원나라에 부역했던 인물, 즉 친원 세력을 제거하고 자신이 최고 권력자가 되고자 한 거죠. 자, 이런 조일신의 의도를 알게 된 공민왕은 이거 더 큰일 벌어지면 안 되겠는데? 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공민왕이 안 되겠다, 부랴부랴 부대장 최영을 비롯한 군인들을 동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공민왕과 같은 뜻 아니에요? 이게 조이신의 목표를 다 이루지 못한 것에서 문제가 생겨버린 거거든요. 사람들을 보내서 기황후의 형제들을 죽였어야 되는데 유일하게 기원 한 사람만 죽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기시 형제들이 그대로 고려 국내에 살아남아 있는 셈이 됐죠. 당시 원나라의 기황후는 제2황후로서 권력의 절정에 있던 시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시 형제들이 연락을 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기황후가 이 원나라 조정을 움직여서 공민왕을 폐위시킬 가능성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공민왕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꼬리 자르기 형태로 조이신을 빨리 제거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이해가 돼요. 이해되시죠? 자, 이후 품계 없는 관직 우다치였던 최영은요 바로 이 조일신의 난 진압에 참여한 공을 인정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무려 정사품 무관직 호군에 임명이 됩니다. 와. 37살 늦은 나이에 자신의 재능을 알아주는 공민왕을 만나서 고려 군대 요직으로 올라서게 된 거죠.